누구야? 당신 누구년데 이래? 저리 안 가. 정우 씨, 저예요. 명숙이요. 우리 어제도 같이 산책했잖아요. 왜 이러세요? 텅 빈 복지관 강당, 휠체어에 앉은 그 사람이 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하루같이 그리워했던 그 눈동자에는 이제 아무런 빛도 나를 향한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메마른 손등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손을 대기도 전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거부라기보다는 짐승 같은 공포에 가까운 몸짓이었습니다. 누구야? 당신 누군데 이래? 저리 안 가. 강당을 울리는 그의 날카로운 고함에 지나가던 노인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며 남은 생은 오직 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그동안 못해준 것들 다 갚으며 살겠노라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나를 밀어내는 것인지, 왜 나를 일면식도 없는 파렴치한 취객 취급하며 모욕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 저예요, 명숙이요. 우리 어제도 같이 산책했잖아요. 왜 이러세요, 정말.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이름을 듣고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니, 저 할머니는 왜 멀쩡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 치매 걸린 사람 붙잡고 뭐 하는 짓이래? 하는 비아냥거림 속에서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한 듯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오늘 이 기막힌 사연의 끝에는 가슴 뻥 뚫리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숙 씨가 첫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나를 이토록 잔인하게 밀어내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저는 차라리 이 세상이 여기서 멈춰버리길 바랐습니다. 그가 나를 몰라보는 척 연기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 기억만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잔인하고도 애틋한 비밀이 밝혀지기까지 제가 견뎌야 했던 수모와 억울함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했기에 나를 버려야 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예뻤던 모습으로만 내 기억 속에 남고 싶어서, 추하게 변해가는 자신을 보여주기 싫어서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다는 그 남자의 눈물겨운 진심. 하지만 그 고결한 배려 뒤에는 정우 씨의 정신이 흐릿해진 틈을 타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던 검은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가 나를 잊는다면 내가 그의 기억이 되어주겠다고. 그를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가식적인 인간들로부터 나의 첫사랑을 반드시 되찾아오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날 복지관 강당에서 벌어진 소동은 단순한 노인의 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정우 씨가 숨기고 있었던 그토록 처절하고도 가슴 시린 비밀의 실체를 하나씩 벗겨내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가 감추고 있던 비밀이 단순히 병마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앞에 훨씬 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음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저 참는 것이 미덕인 줄로만 알고 살았던 미련한 세월이었습니다. 남들은 꽃 같은 청춘이라 말하는 20대부터 제 가슴 속엔 늘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슬 퍼런 시어머니 밑에서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을 보내며 살얼음판을 걷듯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은 밖으로만 돌며 가정을 등한시했고 저는 그저 자식들 앞길 망칠까봐 어미 없는 자식 소리 들을까봐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에도 제가 입술을 깨물며 견딜 수 있었던 건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한 한 줄기 빛 같은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억의 주인은 정우 씨였습니다. 20살 세상 모든 것이 반짝거리던 시절에 만났던 제 첫사랑입니다. 그는 가난한 고학생이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부잣집 딸이었던 저와 정우 씨의 사랑은 당시로선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미래가 없는 놈이라며 모욕했고 결국 그를 해외로 떠나보낸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떼어놓았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기차역 플랫폼에서 하염없이 울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던 그 장면은 평생 제 가슴에 시퍼런 멍으로 남았습니다. 꼭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가 남긴 마지막 약속을 붙잡고 살았지만 부모님이 강제로 맺어준 정략 결혼은 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결혼 후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자신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엄마로만 살며 정작 제 마음이 어디서 울고 있는지는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금쪽 같은 두 아들을 장성시켜 출가시킨 뒤에야 저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이제 편히 쉬라고들 했지만 평생을 긴장 속에 살아서인지 혼자 남겨진 집의 적막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 집 근처 노인 복지관을 찾기 시작한 것이 작년 봄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서 구석에만 앉아 있었는데 복지관 마당에 핀 흐드러진 목련을 보니 또다시 그 시절의 정우 씨가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돌린 곳에는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그 선한 눈매와 오뚝한 콧날만은 그대로인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숙이 맞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30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나의 정우 씨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본 채 한동안 말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가 내뱉은 살아있었네라는 짧은 첫마디에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생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지 꽤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혼자 지낸다는 그의 말에 저는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복지관 뒷산 산책로를 걸으며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젊은 시절의 오해를 풀고 서로의 아팠던 삶을 어루만져주며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 거친 손등에 핸드크림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 손 놓지 않을게. 고생 많았어. 그의 품에 안겨 울던 그날 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만 하던 제 인생에 비로소 따뜻한 볕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남은 여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자식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우리의 관계를 알렸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노년에 무슨 사랑이냐며 농담을 던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우 씨와 함께라면 이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끝까지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이 커질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유 모를 불안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정우 씨는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제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방금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오는 노안이나 가벼운 건망증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상 행동은 날이 갈수록 빈번해졌고 어느 날 저는 그의 집 식탁 위에 놓인 정체 모를 약 봉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 봉투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정우 씨의 눈동자에 가끔 스치던 그 깊은 슬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가 가끔 저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는지 말입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우 씨와의 재회는 마치 멈춰있던 시계 태엽이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복지관 입구에서 만나 뒷산 오솔길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제 만났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길가에 핀 이름모를 들꽃 앞에 멈춰서면 조용히 곁에 서서 제가 충분히 꽃을 감상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성격 급한 남편은 제가 꽃구경이라도 할라치면 먹지도 못할 풀떼기 봐서 뭐 하냐며 제 팔을 잡아 끌곤 했었는데 정우 씨는 달랐습니다. 명숙이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꽃을 참 좋아하네. 그의 부드러운 음성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둥글레차를 나눠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는 유학 시절 겪었던 고생담을 들려주었고 저는 시집살이하며 남몰래 눈물 훔쳤던 날들을 고백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정우 씨 앞에서는 모든 것이 솔직해졌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다가 제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제 손을 보며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당신을 붙잡았어야 했는데 유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당신 손잡고 도망이라도 갔어야 했는데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보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한을 씻겨내며 남은 생은 오직 서로만을 위해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제 생일날 인사동 골목을 헤매다 샀다며 작고 예쁜 은가락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비싼 다이아 반지는 아니었지만 제 인생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왼손 약지에 끼우며 다짐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반지를 빼지 않겠노라고, 이 사람 곁을 지키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는 제게 매일 아침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 옷 따뜻하게 입고 나와요.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았죠? 같은 사소한 문구들이었지만 평생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배려받는 느낌을 처음 느껴본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달콤한 연애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복지관 친구들 사이에서도 공식 커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늦깎이 로맨스가 무섭다더니 아주 깨가 쏟아진다며 부러워했습니다. 30년 전 부모님의 반대로 찢겨나갔던 우리의 인연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행복 속으로 조금씩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는 가끔 제가 말하는 도중에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제가 정우 씨,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니, 잠시 딴 생각을 좀 하느라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졌나 싶어 보약이라도 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상 행동은 점차 이해하기 힘든 수준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늘 가던 찻집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당황하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저와 한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한참 뒤에 연락이 닿으면 그는 도리어 제가 약속을 한 적이 없지 않으냐며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모습이 조금 서운했지만 노년에 오는 흔한 건망증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요즘 깜빡깜빡하는데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노력했습니다. 그 무렵 정우 씨는 부쩍 초조해 보였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자주 시계를 확인하거나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기도 했고 곧 사라질 무언가를 눈에 담아두려는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그저 미소 지으며 제 머리카락을 넘겨줄 뿐이었습니다. 그의 미소가 슬퍼 보인다는 것을 왜 그때는 더 깊게 파고들지 못했을까요? 어느 날 정우 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화장실 선반 구석에서 발견한 하얀 알약들. 이름도 생소한 그 약들이 정우 씨가 숨기고 있던 비밀의 조각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롭던 일상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정우 씨 곁에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본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등장이 우리 관계를 파멸로 몰고 갈 서막이었다는 것을 그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의 한을 풀 듯 정우 씨와 함께했던 시간은 마치 영롱한 비눗방울 같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행복 말입니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이면 복지관 근처 작은 극장에서 흘러간 옛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정우 씨는 팝콘 대신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 말랭이를 미리 준비해오는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어두운 극장을 나설 때면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명숙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진실해서 저는 세상 그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 손만은 놓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꼭 가장 행복한 순간에 잔인한 발톱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일주일 전부터 서울 근교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다며 예쁜 옷을 입고 나오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새로 하고 아껴두었던 실크 스카프까지 둘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평소보다 조금 더 화사해 보여 혼자 쑥스러운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저녁 6시였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30분 일찍 도착해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6시가 지나고 7시가 되어도 정우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들어오는 손님들마다 정우 씨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지만 끝내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수십 통 걸어도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는 길에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길바닥에 쓰러진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식당 직원의 눈총을 받으며 1시간을 더 기다리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숨을 헐떡이며 정우 씨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정우 씨는 정장 차림이 아닌 얇은 여름 잠옷 차림으로 마당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꽤 쌀쌀했는데도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우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 식당 예약했다고. 제 말에 정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나 생경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길 가다 마주친 불청객을 보는 듯한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였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얹힌 손을 불쾌하다는 듯 털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남의 집 마당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니까 장난을 치는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부르며 매달려도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30년을 기다려 만난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니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다 보니 정우 씨의 눈동자가 한순간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그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와 자신의 잠옷 차림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사색이 되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명수가, 미안해. 내가 요새 잠을 통 못 자서 정신이 깜빡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는 연신 사과하며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그는 예전처럼 다정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 씨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저를 데려가 근처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라도 사주며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하기엔 그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심으로 저를 낯설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정우 씨는 눈에 띄게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어버리고 복지관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의 집을 찾아가면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몸이 안 좋으니 돌아가라고만 했습니다.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참는 것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행복해지나 싶으니 왜 또 이런 시련이 오나 싶어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우 씨가 저를 피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우 씨의 집 주변을 서성이던 중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 한 명이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정우 씨는 분명 혼자 산다고 했는데 저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첫사랑이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그의 또 다른 삶이 있었던 걸까요? 그 여자가 정우 씨의 집안에서 웃음소리를 내는 것을 들으며 저는 문을 두드려야 할지 그대로 도망쳐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정우 씨의 인생뿐만 아니라 제 인생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준비하고 있는 독사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제가 알던 정우 씨의 모든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정우 씨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한 여자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복지관 주변에서 미쓰리라고 불리는 그 여자는 저보다 10살은 젊어 보이는 화려한 차림새에 노인들 사이에서 싹싹하게 굴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그녀의 웃음은 가식적이었고 정우 씨를 바라보는 그 뱀 같은 눈빛에는 형용할 수 없는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우 씨의 먼 친척이라며 혼자 계신 어르신이 걱정되어 병수발을 들러왔노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정우 씨에게 다가가려 하면 미쓰리는 교묘하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 할머니, 우리 오빠가 지금 기력이 없어서 손님 맞을 형편이 아니에요. 그만 가보세요. 라며 저를 불청객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30년을 그리워해 겨우 다시 만난 정우 씨인데 어제 오늘 나타난 여자에게 손님 소리를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정우 씨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저를 애틋하게 바라보던 예전의 눈빛을 거두고 마치 겁에 질린 아이처럼 미쓰리의 눈치를 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정우 씨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나온 것은 정우 씨가 아닌 앞치마를 두르고 거실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던 미쓰리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문틈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미련 못 버렸어요? 오빠가 그쪽 보면 머리 아프대요. 이제 그만 좀 괴롭히고 꺼져주시죠. 그 여자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저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왜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따져 물으려던 찰나 안방에서 정우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습니다. 명숙 씨, 이제 그만 와요. 나 이 사람이랑 같이 있기로 했어. 미쓰리가 나한테는 더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 제게 큰 소리 한 번 친 적 없던 정우 씨의 입에서 나온 거절의 말은 제 가슴을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미쓰리는 승리자라도 된 양 제 뒤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나중에 복지관 뒷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쓰리는 친척은커녕 홀로 사는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우 씨가 최근 기억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철저하게 그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소유한 작은 상가 건물의 매매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동기는 명확했습니다. 정우 씨의 인생이 아닌 그가 평생 모아온 돈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제 간곡한 설득도 주변의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쓰리가 해주는 자극적인 말들에 휘둘리며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녀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정우 씨에게 저 할머니는 오빠 돈 보고 달려드는 불려오라며 제 흉을 보았고 정우 씨는 그런 그녀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저를 점점 더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행동에는 늘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쓰리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뒤틀린 탐욕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녀에게 정우 씨는 마지막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정우 씨의 인감도장을 가로채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저를 방해물로 여겨 철저하게 제거하려 들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사랑이 이런 싸구려 사기꾼의 농간에 무너지는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갈수록 저를 차갑게 대했고 급기야 복지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스토커 취급하며 수모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쓰리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의 눈동자 너머에서 가끔씩 일렁이는 그 절박한 구조 신호를 저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그 나쁜 여자의 손을 잡고 저를 밀어내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더 잔인한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정우 씨가 버린 쓰레기 봉투 안에서 찢어진 병원 처방전 뭉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발밑이 꺼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처방전에 적힌 병명이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난도질할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미쓰리는 단순히 정우 씨의 곁을 차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지관 전체에 저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정이며 식당이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눈물까지 찍어내며 연기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할머니가 우리 정우 오빠 돈을 노리고 밤마다 집 앞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니까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녀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복지관 복도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저에게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수모였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차를 마시던 친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복지관 로비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흩어지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시커먼 할망구였네. 라는 비아냥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가슴을 쳤지만 이미 미쓰리의 강교한 혀에 노란한 사람들에게 제 진실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정우 씨의 변화였습니다. 미쓰리는 정우 씨의 정신이 흐릿해지는 틈을 타서 제 존재 자체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녀는 정우 씨에게 제가 과거에 그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여자라거나 지금은 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접근한 사기꾼이라고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정우 씨는 마치 독이 든 술을 마시는 사람처럼 그녀의 거짓말을 받아들였고 저를 향한 눈빛에는 이제 애틋함 대신 혐오와 경멸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사실 확인이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정우 씨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가 제 얼굴을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제 눈을 마주하기만 한다면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서였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을 가로막은 것은 정우 씨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그 선하던 눈매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진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망가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우 씨, 저 여자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울며 매달렸지만 그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미쓰리는 대문 안쪽에서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정우 씨를 부추기듯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오빠, 그냥 경찰에 신고해요. 저 할머니 정말 징글징글하다. 미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우 씨가 가진 상가 건물의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돌리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정우 씨를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제가 보낸 편지들은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정우 씨는 점차 자신의 의지라는 것을 잃어가는 목재 인형처럼 그녀의 손길에 이끌려 다녔습니다. 그녀는 정우 씨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날을 골라 변호사를 대동해 공증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립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이미 미쓰리가 제 아들들에게까지 연락해 제가 노인 치매 증세가 있어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식으로 선수철을 쳐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들들은 오히려 저에게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왜 그렇게 남의 집 일에 참견이세요? 라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세상 천지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30년을 참아온 인생 끝에 만난 행복이 왜 이런 비극으로 끝나는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미쓰리는 이제 대놓고 저를 조롱했습니다. 복지관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포기해. 정우 오빠는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곧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거니까 꿈 깨시라고. 그 여자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우 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챈 뒤 그를 아무도 모르는 지방의 요양시설에 가둬버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정우 씨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미쓰리의 악행이 도를 넘어서자 그녀의 수상한 행보를 지켜보던 정우 씨의 오랜 고향 친구 김 씨 아저씨가 제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는 미쓰리가 정우 씨의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우 씨의 생명이 걸린 절박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첫사랑을 저 괴물 같은 여자의 손에서 반드시 구해내겠노라고. 하지만 김 씨 아저씨가 건넨 봉투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애틋한 정우 씨가 필사적으로 숨겨온 진짜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 아저씨가 건네준 서류 봉투는 제 손안에서 무겁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뒤편 인적이 드문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어본 저는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정우 씨가 지난 1년간 남몰래 다녔던 대학병원의 정밀 검사 결과지와 투약 기록이었습니다. 서류의 맨 윗부분에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수직 낙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이미 제가 그를 다시 만나기 훨씬 전부터 자신의 뇌 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결국은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힐 것이라는 판결을 홀로 받은 채 그 지독한 고독을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류 더미 속에는 정우 씨가 직접 쓴 듯한 비뚤비뚤한 메모 조각도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명숙이를 만났다. 30년 만이다. 여전히 고운 그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잡아도 되는 걸까?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사람에게 또다시 기다림의 고통을 줄 수는 없다. 그 메모를 읽어내려가는 제 눈앞이 눈물로 흐려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정우 씨는 저와 재회했을 때 이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기적인 욕심이 났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그토록 그리웠던 제 손을 잡고 싶어서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병을 숨긴 채 제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병세는 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너무나 정직하고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저와 행복한 데이트를 즐기던 그 순간에도 그는 문득문득 제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정우가 울면서 나를 찾아왔었네. 곁을 지키던 김씨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자신이 기억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거나 대소변도 못 가리는 비참한 환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될까봐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는 저에게 환자가 아닌 30년 전 그 푸르렀던 시절의 첫사랑으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기억 속에 자신이 추한 괴물로 각인되는 것만큼은 죽어도 싫다며 밤새 술을 마시고 오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 심장을 누군가 손으로 꽉 쥐고 비태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가 미쓰리라는 사기꾼을 곁에 둔 것은 역설적이게도 저를 가장 완벽하게 밀어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미쓰리가 돈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정우 씨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악랄한 여자를 방패 삼아 저에게 모진 말을 내뱉고 저를 스토커로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자신을 증오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제 발로 떠나가기를, 그래서 깨끗하게 자신을 잊고 평온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는 미쓰리에게 자신의 재산을 뜯길지언정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잔인한 사랑법이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왜 그랬대요? 내가 그까짓 기억 좀 없어진다고 떠날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저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꺼느껴 울었습니다. 미쓰리는 정우 씨의 이런 절박한 마음을 악마처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우 씨가 제정신이 아닐 때마다 명숙이가 당신 재산을 가로채려고 경찰을 불렀다. 명숙이가 당신을 요양원에 가두려고 한다며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정우 씨는 병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미쓰리의 말에 속아 넘어가며 점점 더 깊은 고립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쓰리는 이제 정우 씨의 인감도장을 손에 넣고 건물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이었습니다. 정우 씨를 지방의 후미진 요양원으로 강제 이송하기 위한 사설 구급차까지 이미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녀에게 정우 씨는 그저 빨리 털어내야 할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가 원하는 아름다운 추억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나를 잊는다면 제가 그를 기억하면 그만입니다. 그가 자신을 추하다고 생각한다면 제 눈에 비친 그는 여전히 가장 빛나는 청년이라고 말해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뚫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정우 씨의 순수한 사랑을 더러운 탐욕으로 더럽힌 그 여자 미쓰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씨 아저씨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정우 씨 그대로 두면 정말 죽어요. 그 여자한테서 정우 씨를 빼내와야 해요. 김씨 아저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미쓰리가 정우 씨를 데리고 최후의 계약을 맺으러 가는 그 순간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정우 씨를 구하러 달려갔을 때 그가 저를 향해 내뱉을 마지막 한마디가 제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
이제 정우 씨를 되찾기 위한 제 목숨을 건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정우 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라면 대문을 두드리고 누군가 나오길 기다렸겠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김 씨 아저씨가 미리 알아내준 비밀번호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삐비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제 코끝을 찌른 것은 쾌쾌한 담배 연기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 쓰레기 냄새였습니다. 깨끗하던 정우 씨의 거실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미쓰리는 정우 씨를 소파에 몰아넣고 무언가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정신 좀 차려보라고. 여기 도장 찍으면 다 끝난다니까? 당신 이제 나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얻어먹어. 미쓰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찢어발겼습니다. 정우 씨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초점이 흐릿한 눈을 한 채 그녀가 들이미는 서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쓰리는 정우 씨의 손을 억지로 잡아 도장을 쥐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고고하게 살아온 내 첫사랑이 이런 시정잡배 같은 여자에게 멱살을 잡히듯 휘둘리는 꼴을 보니 머릿속이 하얘지며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쓰리의 손에 들린 서류를 낚아채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뭐야?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미쓰리가 비명을 지르며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뒤로 물러났겠지만 오늘 제 몸 안에는 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들어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내고 그대로 미쓰리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손찌검 한번 해본 적 없고 큰 소리조차 내지 못하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정우 씨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마였습니다. 이 더러운 사기꾼년아, 감히 누굴 건드려. 내가 사람이야? 병든 사람 등쳐먹으면서 양심도 없니? 저는 그녀를 소파 밑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미쓰리는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악을 썼습니다. 그녀는 정우 씨에게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저 미친 할망구가 오빠 죽이려고 하잖아. 빨리 경찰 불러. 정우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호흡을 가쁘게 몰아쉬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니야. 명수가.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정우 씨의 입에서 나온 그 애절한 거부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쓰리가 다시 일어나 저를 밀치려 할 때 저는 그녀의 뺨을 단호하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멍청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남들에게 굽실거리며 참아온 세월이 응축된 제 인생에서 가장 힘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미쓰리는 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기 어린 분노에 압도된 듯 주춤거렸습니다.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핸드백을 챙겨 들었습니다. 당신들, 이거 다 무단 침입이야.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일 당장 법대로 할 거니까 기다려. 그녀가 현관으로 도망치듯 달려나갈 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김 씨 아저씨와 제가 부른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저씨가 가져온 증거들, 약을 바꿔치기 하는 영상과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려던 녹취록, 이 경찰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미쓰리는 사색이 되어 발뺌을 했지만 이미 그녀가 가로채려 했던 인감과 서류 뭉치들이
현장에서 명백한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제게 욕설을 퍼붓는 그 여자를 보며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악인이 사라진 거실에는 고요함보다 더 깊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정우 씨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누구인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듯한 멍한 눈으로 벽 모서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이제 괜찮아요. 그 여자 갔어요. 저예요, 명숙이.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정우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구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명숙아. 나 보지 마. 나 쳐다보지 마. 그는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반쯤 돌아온 상태에서 자신의 무너진 모습을 제게 보였다는 수치심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가 저를 밀쳐내려 힘을 썼지만 저는 죽으림을 다해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귀를 대니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잊어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기억하니까요. 이제 도망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오직 사랑하기에도 부족해요. 제 눈물이 그의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한참을 제품에서 떨던 정우 씨의 몸에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의 떨리는 손이 제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돌아 비극적인 병마와 추악한 탐욕을 뚫고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온기를 온전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우 씨는 제품에서 고개를 들더니 아주 찰나의 순간 돌아온 그 맑은 눈동자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낸 다음 한마디가 제 심장을 다시금 먹게 만들었습니다. 정우 씨는 제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기억을 잃어가는 공포에 대한 비명이자 사랑하는 여자에게 추한 모습을 보였다는 자괴감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른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거실 바닥엔 미쓰리가 흩뿌려 놓은 탐욕의 잔해들이 굴러다녔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정우 씨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제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찰나의 순간 안개가 걷히듯 그의 눈동자에 형언할 수 없이 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30년 전 기차역 플랫폼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정우 씨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젖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너무나 애틋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수가,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냐고 묻던 차가운 음성도 겁에 질린 환자의 비명도 아닌 오직 저만을 사랑했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끊임없이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정우 씨, 그 여자는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제가 다 해결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생의 마지막 기력을 다해 진심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수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한테 이런 짐을 지울 순 없었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서 내 곁에 있는 게 내게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어. 가장 예뻤던 모습으로만.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그 시절의 정우로만 내 기억 속에 남고 싶었어. 그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는 무너져가는 자신의 뇌 속에서 마지막 남은 기억 한 조각까지 저를 지키는데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쓰리라는 악마를 곁에 두어 스스로를 더럽히면서까지 저를 멀리 보냈던 그 처절한 배려가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 저는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랬어요?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당신은 영원한 나의 첫사랑이에요. 기억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다 기억하면 되는데. 당신이 나를 잊으면 내가 매일 아침 당신에게 처음 만난 사람처럼 다시 고백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밀어내지 마세요.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절규했습니다. 정우 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안 그럴게. 이제는 도망 안 갈게. 그 짧은 한마디는 30년의 엇갈림을 끝내는 종지부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미쓰리의 추악한 행각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정우 씨 외에도 여러 명의 자산가 노인들에게 접근해 약물을 오남용하게 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상습범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사기 및 절도 미수 그리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끝까지 정우 씨가 원해서 한 일이라며 발뺌했지만 김 씨 아저씨의 증거와 정우 씨의 정신이 맑을 때 작성해둔 진술서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끌려가던 날 복지관 사람들은 모두 저에게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저를 스토커라 비난하며 손가락질했던 친구들은 고개를 숙였고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제야 알겠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억울했던 소문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저는 비로소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사이다는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정우 씨의 집 안방에서 미쓰리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내고 그곳을 다시 우리의 온기로 채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바꿔치기했던 가짜 약들을 모두 버리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제대로 된 치료제를 정우 씨에게 먹였습니다. 정우 씨의 기억은 여전히 예고 없이 사라지곤 합니다. 어느 날은 저를 보고 아줌마 누구세요? 라고 묻기도 하고 어느 날은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를 찾으며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20살의 그 기차역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는 신기하게도 다시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습니다.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는 것임을 저는 매일 정우 씨의 눈동자를 통해 확인합니다. 비록 그의 머릿속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겠지만 그 안개를 뚫고 전해지는 우리의 진심은 그 무엇보다 선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보다 다가올 병마의 그림자보다 더 강한 것은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였습니다. 그날 거실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던 어둠을 몰아내고 마주 잡은 두 손은 이제 우리 여생의 가장 든든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기억을 완전히 잃기 전에 꼭 함께 가보고 싶다던 그곳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30년 전 못다 했던 마지막 약속을 완성하려 합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때처럼 이제는 그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은 단단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정우 씨와 저는 30년 전 우리가 강제로 헤어져야 했던 그 기차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폐역이 되어 기차는 더 이상 다니지 않지만 자풀이 무성한 철길 위로 우리가 흘렸던 눈물만큼이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지팡이의 의지에 느릿느릿 걸으면서도 제 손만큼은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의 기억은 이제 구멍난 그물처럼 성긴 상태였지만 신기하게도 이곳의 풍경만큼은 가슴 깊은 곳에 박혀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녹슨 철길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우 씨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미쓰리의 마수에서 지켜낸 그의 일기장이자 저를 향한 고해성사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기장의 첫 장을 소리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를 잊어도 좋으니 당신만은 아프지 않길. 나의 기억이 모조리 타버려 제가 되더라도 당신이라는 이름만은 내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불시로 남겨두고 싶다. 그의 문장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에 맺혀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 씨는 저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울지 마, 명수가. 내가 잊어버리면 내가 다시 말해주면 되잖아. 우리는 매일매일 처음 사랑에 빠지는 연인이 되면 돼. 그것도 꽤 낭만적이지 않니? 그는 자신의 비극을 오히려 축복으로 승화시키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30년 전 못다했던 마지막 약속을 완성했습니다. 서로의 손가락에 다시 한번 은가락지를 끼워주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니, 기억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결코 마음만은 놓지 않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정우 씨는 이제 저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가끔은 저를 어릴 적 누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초등학생 시절 짝꿍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가 저를 누구로 기억하든 제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작은 시골집에서 소박한 일상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정우 씨는 매일 아침 정원에 물을 주며 어머, 예쁜 아줌마가 우리 집에 사네? 라고 농담을 던집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러게요. 이 아줌마가 아저씨를 아주 많이 좋아하나 봐요라고 화답합니다. 매일이 새로운 첫 만남이고 매일이 설레는 연애의 시작입니다. 정우 씨의 병은 조금씩 진행되겠지만 우리는 병에 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첫사랑은 젊은 날의 뜨거움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도 혹시 묻어둔 이름 하나쯤은 있으신지요? 사랑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걸 저는 정우 씨를 통해 배웁니다. 겉모습이 변하고 기억이 사라져도 영혼은 서로를 알아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세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 담긴 진심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서로의 영혼에 남을 것입니다. 저와 정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매일 아침 태양이 뜨듯 새롭게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기억은 지워질 수 있어도 함께 웃었던 공기와 따뜻했던 체온은 공기 중에 남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사랑이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 깃들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